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식품, 그러면 저는 제 1번으로 쑥을 추천하거든요. 쑥은 아르테미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어요.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 증식을 억제를 하고, 특히 이제 암세포가 스스로 괴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촉진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암 환자에게 쑥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식품, 그러면 저는 제 1번으로 쑥을 추천하거든요. 쑥은 아르테미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어요. 이 아르테미신은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거든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201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 주제도 아르테미신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로도 쓰겠지만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이게 아르테미신이 가지고 있는 항암 작용을 살펴보면 활성산소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작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 증식을 억제를 하고, 특히 이제 암세포가 스스로 괴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촉진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이 쑥이 가지고 있는 아르테미신이 저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다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보면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폴리페놀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항암 성분들을 또 같이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봄에 나오는 제철 음식 중에서 가장 항암 음식으로 제 1번으로 추천한다면 저는 쑥을 말하고 싶어요. 근데 또 쑥은 요즘에 보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쑥이 바로 개똥쑥이에요. 개똥쑥이 그러면 다른 쑥하고 차이가 뭐냐? 바로 아르테미신의 함량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다른 쑥에 비해서. 한의원 같은 데서는 그 좌운이라 해 가지고 이걸 태워서 연기를 쪼이는 이런 방법도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차라든지 아니면 나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쑥은 우리 친근하잖아요. 쑥떡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쑥국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쑥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나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쑥을 가지고서 하는 요리들이 많잖아요. 상당히 식도락도 즐기면서 또 암 치료도 하고 또 암 예방도 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게 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쑥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쑥은 사실은 보면 우리가 그냥 생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이게 되게 이제 익혀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큰 부작용 같은 것은 없는데, 일단 쑥에도 쓴맛이 있잖아요. 쓴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쓴맛은 한맛을 입맛을 돋구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또 반면에 많이 먹었을 때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위가 안 좋은 분들, 수술 끝나고 얼마 안 된 분들, 그리고 항암을 하고 나서 아직 어떤 위장장애에 대한 부작용이 회복이 덜 된 분들, 이런 분들은 과량 섭취하는 것은 좀 주의하시고,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많이 먹게 되면 안에서 어때요? 식이섬유가 소화가 잘 안 돼서 가스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물로 암 환자 밥상 어떻게 차려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나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익히지 않고 그냥 나물 무쳐서 먹는 이런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너무 쓴 거는 어때요? 그냥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데쳐서 먹을 수도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런 나물들을 여러 가지 같이 섞어서 저는 이제 비빔밥처럼 해서 먹는 게 상당히 효과가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단들을 같이 섞었을 때는 한 가지 성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섞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중복되는 것은 함량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인의 밥 중에서 가장 요즘에 K푸드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잖아요. 저는 비빔밥을 상당히 권해요. 효과가 뛰어날까요? 그렇죠. 그 이제 특히 보면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칼라입니다. 칼라가 진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칼라가 바로 파이토케미칼 성분이거든요. 그 성분이 파이토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칼라, 이게 어때요? 옅으면은 그 성분이 적겠죠. 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으려면 아주 진하게 붉은 거, 그 다음에 노란색도 아주 진하게 노란색, 보라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과일이나 채소를 선택할 때 컬러별로 할 때는 진한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단 과일들은 제일 그 하는 게 곰팡이거든요. 곰팡이 같은 게 겉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만 딱 도려내고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곰팡이로 인해서 썩어서 보이지만 그 주변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과일, 이렇게 단 과일 먹을 때 이렇게 낙과라든지 돼가지고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우리 일반인들이 그 부분 도려내고 먹는 건 괜찮지만 우리 암 환자분들은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아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겉에 많이 묻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잘해야죠. 특히 저는 이제 아까 딸기 같은 걸 상당히 조심하라고 그래요. 딸기는 홈이 많아요. 홈이 많아가지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잘 떨어지질 않아요. 식초라든지 이런 데 담궈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닦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식초나 뭐 우리 뜬물, 쌀뜨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먹는다든지 그런. 암 환자 소금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은 우리 암 환자들이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많이 극단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소금을 막 권장해서 먹으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왜 무염을 하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무염.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니까는요, 식사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전해질에 보니까 소금 NaCl 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소금이 정상이 135 정도 되거든요. 정상의 최저치가. 근데 이 환자가 125인가 127인가 나왔어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음식 같은 것을 잘 먹지를 못하느냐. 음식 잘 먹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왔나 했더만 이분이 하는 게, 이분이 무염을 하는 거예요. 절대 소금기를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해질이 그렇게 떨어지면은 우리 생리작용이 깨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막 죽염을 먹어야 좋다 해가지고 막 소금을 천일염도 막 많이 먹고 막 하잖아요. 오히려 소금을 많이 먹어야 뭐 암을 치료되는 것처럼 또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소금은 적정량을 먹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소금에 단점 중에 하나,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짠 음식이, 특히 소금이 암의 원인으로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위산이 이제 우리가 나이 먹으면 위산이 이제 저위산증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위축성 위염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축성 위염이 오는데 여기에 소금으로 인한 이런 염증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암 같은 경우는 짜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염증을 만드는 그런 미네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과량을 썼을 때, 적당량 쓸 때 우리 생리 반응에 소금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과량으로 썼을 때, 우리가 우리 함부로 막 소금을 많이 먹는 분들은 저는 그거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반면에 너무 소금을 안 먹는 사람들, 이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죽염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죽염은 저는 완전한 소금이 아니라고 봐요. 죽염은 만드는 과정에서 대나무라는 소금 외적인 물질들이 계속 들어가요.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고 이걸 굽잖아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 재하고 섞인 소금을 다시 대나무 통에다 또 넣어가지고 또 태우는 거예요. 그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오히려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이 이 안에 다 섞여요. 이건 소금 외에 다른 미네랄들이 같이 섞이는 거거든요. 그 대나무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처음에 소금 양에 비해서는 소금은 아주 적어져요. 그리고 또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순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염은 어떻게 보면은 소금이라고 딱 단정을 짓는 것보다는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과량으로 쓰는 게 좋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쓰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예 소금을, 뭐 우리 환자분들이 뭐 천일염이라든지 또 암염 중에서 뭐 어디 뭐 히말라야라든지 어디 유럽 어디에서 난가락 해가지고 칼라 있는 이런 암염들을 가지고 와서
막 이것을 섭취를 하려고 하고 이걸 음식을 하는데 넣어가지고 하는데 소금의 하루 필요량 이상으로 됐을 때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소금에 필요한 양이 하루에 필요한 게 한 2.5g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2.5g은 상당히 싱거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4.5g 이상을 먹는 걸로 돼 있거든요. 2.5g을 먹으면은 하루에 많이 싱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4.5, 최소한 4.5는 됩니다. 4.5g. 중간 정도. 한 하루에 한 3g? 이 정도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염식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무염이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짠맛을 아예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을 따로 치질 않는다. 근데 우리 모든 세포에는 소금이 다 들어있잖아요. 육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채식도 마찬가지고, 소금은 우리 그 세포 안에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을, 나트륨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염이란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염이죠, 저염. 이제 무염과 같은 저염. 이거는 뭐냐면 아무 소금을 안 넣었을 때, 잘 소금에 대해서 맛을 느끼지는 못한 상태. 이거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무염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무염하고 적게 이렇게 소금을 사용, 저염하고, 근데 이제 전혀 이렇게 이제 소금을 안 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의 소금만큼을 얻는 것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염은 정말로 무염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이 어디서 들어와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트륨하고 칼륨입니다. 세포 바깥에는, 세포가 있으면 이 바깥에는 주요 성분이 나트륨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미네랄 주요 성분은 칼륨이에요. 요 두 가지가 우리 세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을 아예 없앤다? 그러면 이 세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트륨이 너무 많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칼륨하고. 그럼 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히 유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저염을 중요한 사람들은 아주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고염을 사용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소금을 쓴다면은 암 환자들이 쓸 경우에 미네랄 개념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왜? 소금도 미네랄이잖아. 근데 내가 왜 미네랄을 말하느냐? 소금은 단일 소금 성분만 있는 걸 말하고, 미네랄 하는 것은 이 소금 안에 여러 가지 칼륨, 그 외에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 이런 뭐 특히 여기에 어떤 히토류 종류, 아주 미세한 미네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암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정확한 규명은 안 돼 있지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용을 해서 효과를 봤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를 하죠. 히토류 같은 이런 미네랄도 좀씩 들어가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라고 하는 개념과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네랄, 많이 다양한 미네랄들이 들어있는 성분의 그 소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미네랄이라고 말을 하지만, 소금을 우리가 먹는다는 개념 하에서 단순하게 소금만 들어있는 것보다는 미네랄들이 같이 합쳐져 있는 소금을 먹는 게 좋겠다. 그걸 생각하고 소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암 환자 염분 섭취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 음식이 보면은 이제 젓갈류, 방금 이야기했어요. 젓갈류 하다 보면 젓갈이 우리 만들 때 이게 생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막 엄청 많이 넣는 거잖아요. 소금을. 그래서 그 썩지 않고 발효가 될 수 있게끔 그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금 농도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짠 걸 좋아하는 분들은 모든 음식에다 다 간을 다 해요. 밥 빼놓고는 다 간을 하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소금 뿌려갖고 먹고, 뭐 김치를 먹어도 다 소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음식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소금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면 이렇게 젓갈류 같은 것은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반찬이고 뭐든지 간에 우리 소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짜지 않은 정도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그람수로 이것을 한다면 한 3g 정도,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싶고, 내가 조금 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각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분들은 짠맛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암 환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짠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짠 것을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 이제 이럴 때는 주변에서 어떤 그 염도에 대한 부분들을 환자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또 아니면 그 환자의 미각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미각을 개선시켜주는 것은요, 미네랄을 많이 먹어야 미각이 돌아와요. 특히 이제 아연 같은 경우가 미각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연 같은 이런 미네랄들을 많이 먹게 되면 미각 개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짜요. 그래 보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미각을 잘 못 느끼니까 짜져야만이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짜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때 저는 이제 미각을 한 번씩 좀씩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미각이 원래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싱겁게 드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지금 어느 정도 간간한 맛이 든다고 할 때는 이미 소금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또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조리를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이 막 음식이 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짜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도 미각이 떨어지신 분들이 그럴 경우에도 이제 미각 개선을 해가지고 음식을 조금 더 짜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소금은 너무 짜게 먹는 것은 안 좋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설탕 섭취가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설탕은 그 가장 안 좋은 당분 섭취로 보고 있잖아요. 설탕은 이탄당이죠. 그래서 이제 이탄당인데 이제 이게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분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단당류로 분해가 돼야 우리 몸에 들어가지만 설탕이 분해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탕은 되게 우리 그 몸 안에 들어가면, 장에 들어가면 유해균들이 이걸 이제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탕을 많이 넣어주면 유해균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이게 단당류로 쪼개지니까 이 단당류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혈중의 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죠.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밥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설탕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금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뭐예요? 되게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설탕이에요. 그래서 설탕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설탕이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암 치료에는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설탕이 가장 유혹도 많으면서 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먹고는 싶지만 먹어서 내 몸에서 암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약 비슷한 거 아닐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내가 암을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제 1번으로 피해야 될 음식이 설탕이라고 봅니다.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면 꿀은 먹어도 될까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꿀하고 설탕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열대 지방에서 꿀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날이 뜨시니까 항상 꽃이 많이 있잖아요. 사시사철 있어요. 있기 때문에 따로 설탕을 안 넣어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꽃이 없어요. 그럼 벌이 먹고 살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때요? 벌통에다 설탕을 넣어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꿀은 설탕 덩어리라고 봐야 하잖아요. 이건 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꿀은 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꿀하고 설탕하고는 다르죠. 꿀들을 보면은 설탕이 들어가 있는 꿀을 전에 제가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양봉을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밑에가 좀 덩어리 같은 게 쫙 깔아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저게 설탕 덩어리가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탕 덩어리인지 아닌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간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들이 보면 꼭 설탕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하여간 설탕하고 꿀하고는 완전 성분이 다르죠. 하나는 과당이고 하나는 설탕이니까.
완전히 다르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꿀하고 설탕을 어느 게 좋은가?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꼭 그걸 구분한다면 꿀이 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꿀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암세포 성장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단지 뭐냐면 혈중 농도, 혈당을 높이는 그 타임이 좀 더 늦어요. 이용하는 거. 혈당이 좀 더 빠르겠죠. 과당은 조금 더 늦고. 그 차이뿐이지 안에 들어가서 암에는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저는 그래. 여러 방향에서 암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이제 크게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볼 때 일단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이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이 100%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치료법들은 되지를 못해요. CT나 MRI를 통해서 우리 암 덩어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들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1cm 암이었을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이, 미세 전이가 50%라고 그래요. 10명에 5명은, 그러니까 2명, 1명 꼴이죠. 2명에 1명은 옆에 퍼져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요? 이걸 잡기 위해서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죠. 그 항암하고 방사선은 또 우리가 어때요? 100% 또 미세 전이 되어 있는 이런 암들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100%는 못 잡는다.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은 확률로 잡아요. 빨리 움직이는 세포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움직이지 않고 쉬는 세포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암은 동시간대에 어떤 세포는 활동을 하고 어떤 세포는 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했을 경우에 다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확률이 30%씩 죽인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30%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100개를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한 번 하면 30개를 죽이면 70개가 되겠죠. 그 다음 항암이나 방사선 했을 때 70개에 또 30%예요. 그럼 한 50개가 또 남겠죠. 그 다음에 했을 때 또 50개에 30%예요. 이런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제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면역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암을 성장하도록 신호를 주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암이 크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암은 몸 안에 있는 어떤 장기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지만 이 덩어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엄청 큰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조절을 하고 또 공격을 하게끔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암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치료 비용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암이라는 게 비용이 참 많이 드는 질환 중에 하나죠. 우리 사실 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이고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환자분들이 부담이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참 우리나라 의료가 좋은 거예요. 외국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면서도 아주 그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치료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외 것들이 이제 또 좀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음식부터 우리가 일반 식사보다는 또 다르게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유기농을 하고 친환경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능식품들을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환자분들 자기 경제적인 부분들하고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턱대고 뭐가 좋다 해서 다 그걸 다 먹는 것보다는 검사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시다 보면 그게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병이라는 게 원인이 뭐고, 그리고 또 현재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 치료 방법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지 않고 치료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도대체 어떤 성질의 암이고 내 몸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거 정도는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암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암 종류별로 뭐 유방암이니 뭐 간암이니 대장암이니 크게 이렇게 하지만 모든 암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지만 유방암 중에서도 뭐 크게 나누면 또 호르몬 양성화, 호주 양성화, 뭐 삼중음성, 뭐 또 기저부암이 있고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종류가 많은데 똑같은 암 중에서도 유전자가 변이된 유전자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천차만별이에요. 어쩌면은 거의 모든 암 환자가 다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암종을 놓고서 무턱대고 이런 치료를 하면 된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맞아 떨어지면 치료가 잘 되겠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즉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똑같은 치료 하더라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엄청 검사도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좀 더 검사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내 몸을 한 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들이 병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사실 치료법 하나를 두고도 어디가 잘하는지 또 어디가 그런 치료에 대해서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그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게 어떤 건지 그것도 사실은 참 어렵거든요. 참 미국 같은 경우는 참 부러워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정보를 주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는 회사가 자기의 어떤 임상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내면 가장 적합한 병원, 그 다음에 적합한 의사, 그 다음에 치료 방법들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희 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지만은 이 정보를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검사 데이터는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자기 몸에 대한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어느 사람이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까, 이걸 찾기는 어려우니까 본인이 검사를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부분들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암 환자가 암에 대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암이라는 게 의사들도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몇십 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암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암에 걸렸을 때 그와 같은 공부를 다 해서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다 찾아서 의사도 찾고 병원도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게 오히려 돈키호테식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검사를 말하는데 일단은 어느 병원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은 순서적으로 따져보게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막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대학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한테 맡길 건가. 되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게 발견을 하는 걸 보면 요즘에는 종합검진을 해서 발견을 많이 해요. 그래 되면 종합검진을 하는 병원이 거기에서 바로 다음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아닐 거거든요. 어떤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일반 종합검진을 하거나 뭐 1차 기관, 2차 기관 이런 데서 발견을 했을 때 3차 기관을 이제 찾을 때는 되게 우리 환자분들이 요즘에 선택을 하는 게 큰 병원, 그 다음에 유명한 의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죠. 저는 이 선택을 할 때 이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내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의료인들이 도움이 돼요.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그분들이 나를 직접 치료해 줄 의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정말 큰 병원에 가야 될 건지, 유명한 의사를 만나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아주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될 건지를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돼요. 내가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리 되면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이 할 때, 뭐 이건 별거 아니니까 뭐 유명한 사람, 뭐 큰 병원에 가서 돈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또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병이다. 조금 더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나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 답을 얻으면 그분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서 하는 이런 치료들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이런 게 있어요.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애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 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암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진단받을 때는 엄청 두렵고 막 불안스럽고 막 죽음이 연상되고 하는 건데, 수술 끝나고 나서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술 끝나고 났는데 항암 방사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환자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 되면은 내가 암을 걸렸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살았던 암에 걸리기 전 생활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했던 생활대로 돌아가요. 그리 되면 그 생활이 뭐였어요? 암을 만들었던 생활이죠. 치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내 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들한테 대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이 환자분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데, 환자가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나는 이제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 교수가 나한테 무조건 좋을 거다고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률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5년 생존율이, 우리 보통 5년 생존율을 가지고 많이 따지니까요, 뭐 99%로 나와 있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하더라도 1%에 들어가면 본인은 100%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99%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99% 속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에 들어가지 않게끔 자기가 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가 저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그 1%를 100%로 만들기 위해서 99%가 아닌 100%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 1% 속에 난 들어갈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야.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돼. 여기서 선택이 갈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봐요. 이때 도움이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1% 확률이다. 그러면 관리만 잘하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암 같은 경우는 60% 7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60% 70% 같으면은 좋아질 가능성은 많지만 나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 1%인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100%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60, 70% 있는 분들은 30, 40%가 위험도예요. 그러면 30, 40%의 위험도면은 훨씬 더 1%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서 아주 예후가 좋아야 될 사람들이 한 3, 4년 후에 갑자기 재발이 되거나 전이 돼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서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3, 4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봤던 우리 환자분들이 3, 4년 전에 느꼈던 부분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돌이켜보면은 그게 아쉽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잘못된 반복을 지금 이 상황에서 겪고 있는 분들은 겪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가 내가 다 알아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아는 분들을 동원을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종종 그래요. 암을 가지고 있으면 감추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나가서 내가 암 걸렸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말도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암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알리면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너무 과하게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이 많아가지고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검사예요. 검사를 해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상태가 어떤지,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됐는지, 몸 안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언을 얻고 상담을 하면은 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조언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내 상황은 이쪽인데 상담을 하니까 이쪽으로 주로 상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검사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을 하면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그 판단을 스스로 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은 본인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알 수는 없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어서 도움을 받고, 또 정확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검사를 해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정보를 상담을 할 사람들 알려줘서 도움을 받는 거,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